원조 메타버스 탐방기. 원조 메타버스를 탐방하고 왔다. 원조 메타버스라는 것은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최초로 창안하여 세상에 알린 닐 스티븐슨의 1992년 소설 스노크래시를 가리킨다. 대규모 다자 인터랙션 가상세계에 대한 구상은 그 전부터 모양을 갖추어 왔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메타버스라는 단어의 원조이다.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메타버스 논쟁이 펼쳐지는 게 요즘 현실이다. 이러한 논쟁은 대체로 도대체 메타버스가 뭔데로부터 시작된다. 2021에서 2022년 기준 언론이나 SNS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메타버스는 이런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풀어서 설명하기 쉽지 않고 그 자체로 논쟁이다. 필자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최초로 만든 닐 스티븐슨은 어떠한 사물 또는 세상을 두고 메타버스라고 이름 지었는지 궁금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 스노크래시의 간략한 소개부터 보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책 소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이런 말을 했다.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 미래의 메타버스는 현실과 아주 비슷할 것이고 SF 소설 스노크래시에서처럼 인간 아바타와 AI가 그 안에서 같이 지낼 것이다.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는 3D 세계를 연결해 가상세계를 공유하도록 고안됐다. 이는 닐 스티븐슨이 1990년대에 발표한 공상과학소설 스노크래시에 묘사된 메타버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구글 공동 창립자 셰르게이 브린은 이렇게 말했다. 닐 스티븐슨의 스노크래시를 읽고 세계 최초의 영상 지도 서비스인 구글어스를 개발했다. 구글 공동 창립자 레리 페이지는 이렇게 말했다.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스노크래시. 이 정도가 되면 테크 리더, 메타버스 리더들이 마음속에 그리는 미래의 모습에는 다닐 스티븐슨의 스노크래시가 우뚝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오큘러스의 창업자 팔머 럭키는 가상현실을 연구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책과 영화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매우 감명 깊었던 책은 닐 스티븐슨의 스노크래시, 그리고 영화는 매트릭스이다. 책 소개는 이 정도로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VR 장비, 과학소설, 스노크래시가 다루는 이야기는 연도 불명이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서 황폐하고 초라한 현실과 풍요롭고 멋진 메타버스의 대조를 그렸다면, 스노크래시는 그 정도까진 아니다. 사실 사이버 펑크물 치고, 스노크래시는 현실 세계에 힘을 더 많이 들인 느낌이다. 현실 세계가 좀 더 멋지고 쿨했다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하지만 이건 그 시대의 시대적 한계 때문이 아닐까 한다. 아무리 가상세계 아이디어들이 꽤 나와있던 시대였다고 해도 GUI가 탄생한 지도 얼마 안 되던 시대가 아닌가. 흥미로웠던 점은 우리 세상이 이미 닐 스티븐슨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컴퓨터 스마트폰 포함 보급률과 인터넷 보급률을 가졌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는 AR, VR 기술에서는 아직 스노크래시가 묘사한 시대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 이 안은 스노크래시에서 인용한 것이다. 지구라는 현실 세계에는 60억 명에서 100억 명 사이의 사람이 살고 있다. 언제를 기준으로 삼든 대부분 진흙벽돌을 만들거나 AK-47 소총을 손질하고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컴퓨터를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있는 사람은 10억 명 정도일 것이다. 그 10억 명 가운데 반의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 중 또 반의 반 정도만이 스트리트라는 그래픽을 작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결국 동시에 스트리트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6천만 명 정도라는 말이다. 거기에 컴퓨터를 소유할 능력은 없지만 공공 컴퓨터나 학교나 직장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6천만 명을 추가하면 같은 시간에 스트리트에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 수는 뉴욕시 인구의 2배나 된다. 스노크래시에서 메타버스 접속 장비는 컴퓨터에 연결된 고글이라는 장비이다. 외형적으로도 우리 시대의 VR 장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점은 유리 디스플레이가 투명해서 컴퓨터 장비가 고글 밖에서 이를테면 책상 위에서 레이저로 고글의 유리에 화면을 쏘아줘야 한다. 아마도 당시 시대의 상상력으로는 거장 닐 스티븐슨마저도 디스플레이가 그 얇은 유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을 못했나 보다. 그리고 컴퓨터가 고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감히 상상을 못했나 보다. 소설 속의 장비가 가상현실을 보여주는 원리도 현실의 VR 장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왼쪽과 오른쪽에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눈과 뇌가 입체 영상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그때부터 있었나 보다. 오큘러스 창업자도 스노크래시의 영감을 받아서 오큘러스를 창업했다고 하니 현실이 소설대로 따라갔다고 하는 게 맞겠다. 고글은 72Hz 초당 24프레임이다. 즉 초당 72번 깜빡여서 인간의 눈이 깜박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같은 사진을 3번씩 보여줘서 조당 총 24장의 사진을 보여줘서 인간의 눈이 움직이는 영상으로 느끼게 하는 식이다.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보는 이미지가 다르기에 이 값에 1을 곱해야 컴퓨터가 출력하는 이미지의 수다. 처음에는 웬일이 이러한 설정값을 생각했을까 궁금했는데 알아보니 이 수치가 현대 영화의 헤르츠와 프레임 레이시라고 한다. 니리 생각했던 해상도는 얼마일까? 가로 2000픽셀, 즉 2K의 해상도이다. 아마도 니는 이러한 프레임 레이트과 해상도면 인간의 눈을 속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나 보다. 현실은 조당 60프레임 VR도 인간의 눈에서 전화질과 버벅임으로 보이니 인간의 눈은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까다로운 것 같다. 니리 지금의 VR 장비들을 써본 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다. 120프레임, 4K 이상 해상도의 VR 장비는 필자는 아직 써보지 못해서 어떤 느낌일지 무척 궁금하다. 물론 니리 VR 장비를 이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점이 더 소름이겠다. 소설 속 세상에서 네티즌들은 가상세계에 같이 모여 놀고 일하기 위해 한 개의 커다란 가상세계를 만들었다. 제2의 가상세계는 없다. 정확히는 언급된 적이 없다. 아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메타버스는 누가 왜 만들었는가? 메타버스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통신회사가 인프라 하드웨어를 만들었다. 일부 소프트웨어 회사들, 자발적 해커들과 자발적 아티스트들이 프로그램 같은 새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통신거두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실에서 90년대 말의 닷컴 버블 때 AT&T, 시스코가 최첨단 회사이고 SKT가 국내 대장주였던 것을 생각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도 통신 장비가 인프라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그때를 지나봤던 사람들이 현재 던파이프가 되어 있는 통신 장비와 주가가 저조한 통신 회사를 본다면 감개무량할 것 같다. 손정희가 그래서 통신 사업에 열중했나? 소설 속 세상에 클라우드 따위는 없다. 각 개인의 개인 컴퓨터가 가상세계를 지탱하는 인프라의 일부이다. 유온 머신. 각 개인의 개인 컴퓨터들이 PP로 통신해 거대한 가상세계를 구현한다. 이 가상세계는 어떻게 생겼는가? 일자형의 기다란 메인 스트리트 그게 거의 전부다. 스트리트의 길이는 65,000km로 지구의 둘레보다 길다. 한 개의 모노레일이 스트리트를 관통하는데 그것이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메타버스는 늘 밤이며 스트리트는 항상 지나치게 화려할 정도로 환하다. 마치 돈이 무제한으로 많고 물리적인 한계가 없는 라스베이거스라고나 할까. 스트리트의 폭은 100m 정도인데 한가운데에 모노레일 궤도가 박혀있다. 모노레일은 대중을 위한 무료용 소프트웨어로 사용자들이 스트리트에서 빠르고 부드럽게 장소를 옮겨 다닐 수 있도록 해준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모노레일에 올라탄 채 음하며 길거리 구경을 즐긴다. 딴 얘긴데 메가시티 핵심구역인 서울에는 운송 능력이 뛰어난 지하철이 필수겠지만 필자는 경기도의 지역들에서 추진 중인 트램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러한 접근성 때문이다. 메타버스의 순간이동 따위는 없고 속도는 제한적이다. 메타버스는 거의 현실의 물리법칙 그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온다. 아바타는 아바타를 관통하지만 아바타와 그 외 모든 사물은 충돌 체크가 있고 사물들끼리도 충돌 체크가 있다. 컴퓨터 너드들은 현실에서는 부동산 투자 문외한일지 몰라도 메타버스에서는 역세권 땅값 비싼 곳에 집을 마련했다. 그들이 메타버스 세상의 개척자이자 이른 이주자였던 덕분이었다. 우리의 주인공도 그중 한 명이다. 그나저나 현실에서 필자는 왜 메타버스에 집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아바타는 잠을 잘 필요가 없다. 60만이 잠을 잘 필요가 있다. 그리고 60만이 비바람을 피하고 들짐승의 공격을 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60만이 공간을 차지하는 애물단지 살림살이 짐을 끌어안고 산다. 아바타들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가? 굳이 하나 꼽자면 현실에서 그랬으니 가상에서도 비슷하게 하는 것이 인지 부조화를 덜 일으킨다는 이유밖에 없을 것 같다. 세계관 소개하다가 갑자기 3000포로 샜다. 다시 돌아와서 소설 세계관 속의 인류는 현실의 부동산 문제를 완화하고자 메타버스를 만든 것 같지는 않다. 하긴 소설의 저자 닐 스티븐슨이 땅이 넓은 미국에 살고 있었으니 그렇다면 왜 메타버스를 만들었는가? 소설에서 명확한 언급은 보지 못했는데 느낌상 그냥 만든 것 같다. 대체로 인터넷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놀고 일하고 해야 하니 그럼 각자 아바타를 조종해서 돌아댕기면 되겠네 같은 느낌이었다. 메타버스에서의 경제활동. 메타버스 내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언급은 의외로 적다. 메타버스에서 사용되는 화폐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돈을 입금받을 수 있는데 그 돈을 오프라인에서 저장, 보관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지불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했다. 메타버스에 비트코인 같은 화폐가 존재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
결론. 현실의 메타버스는 분명 원조 메타버스와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을 것이다. 현실의 메타버스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열린 질문이 훨씬 많고 너무 열려 있어서 달인 것 같다.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 생각했던 메타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는 것이 메타버스란 무엇인지 질문에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메타버스 논쟁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